저는 버블이 아직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시장이 3,000포인트를 넘어서 올라오고 코스피 기준으로요. 네. 3,150 전후에서 공방을 불러일으키면서 이렇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게 많은데 그 주가가 좀 밀릴 때는 우리가 말했던 것이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왔다. 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30년짜리 금리가 많이 올라왔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그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시장이 좀 불안하다. 네. 내지는 또 경기가 많이 개선돼 가지고 연준에서 어떤 통화 정책 기조를 좀 빨리 바꾸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감들이 섞이면서 조정에 대한 핑계를 댔거든요. 이번 1월 27일 날 FOMC에서 연준이 그 전에 눌릴 때 그렇죠. 시장에 돌았던 논리가 그런 거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상당히 어떤 시장이 빠지면 나는 이유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주 FOMC까지 봐야 된다. 이때까지 조정 이어질 수 있다. 오늘 그냥 다 그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올라가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오늘 생각했던 말씀드린 것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나라의 리서치 센터 근무한 전략가들의 컨센서스가 코스피하고 코스닥과의 괴리가 너무 커지니까 상승률 차이가 커지면서 동시에 말하는 것들이 이제는 좀 이렇게 돌아가는 장세들,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면서 좀 아무래도 이 대형주에 쏠려있던 그것보다는 중소형주로 좀 매기가 쏠리면서 좀 키 맞추기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형주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이 다들 알겠습니다만 삼성전자입니다. 예전에 안 그랬잖아요. 완전히 삼성전자 국민주의 되듯이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산 주식이 삼성전자가 됐어요. 그러면 대형주로 쏠리는 쏠림도 너무 쏠려 있다. 그런 쏠림도 이제 좀 약간 이게 좀 풀어져야 되지 않느냐. 시장의 건정성을 위한 희망사항인지 뭐 그렇게 예상들을 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보면은 지금은 또 아까 시작할 때 다르게 지금 보면은 장 끝날 때 다 됐네요. 그러네요. 2% 이상 오르고 삼성전자 3%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개별 종목들도 많이 오르고 코스피 상승 종목이 1,100개고 코스닥은 이제 880개 정도 오르고 있는데 보면은 물론 오늘 하루 가지고 예단하기는 뭐하지만은 좀 많은 전략가들의 컨센서스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는 시장이 되고 있어요. 오히려 대형주가 더 세고 코스피가 더 세고 코스닥보다. 이걸 어떻게 얘기하시냐? 그러니까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굉장히 전략가나 애널리스트들이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사실이에요. 좀 말이 좀 빗나가는데 그래서 우리 FOMC에 가장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2020년도 8월달 매년 8월달에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발표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근데 20년 그 8월에 잭슨홀 미팅 때 연준의 통화 정책 목표가 발표가 됐었어요. 물가에서 고용으로 이 목표를 맞춘 거예요. 물가보다 고용을 더 우선순위에 둔다. 예, 맞습니다. 그럼 물가에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면 아무래도 금리에 좀 예민하게 움직이겠지만은 그 물가보다 고용 쪽에 연준은 초점을 맞춘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완전 고용까지 연준은 자기들은 어떤 재정 통화 정책을 쓰겠다라고 했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완전 고용이 과연 얼마냐? 그건 사실은 실업률이 0%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완전 고용 수준 정도 되면 3.5% 실업률이 3.5% 정도 그 정도만 되면 그래도 완전 고용이 되지 않는 수준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그 미국의 실업률은 3.5%의 더블인 약 더블인 6.7% 정도입니다. 아직 그렇죠. 통화는 완화적으로 간다. 또 그것만 봐도 왜냐면 연준의 목표가 있는데 목표가 물가에서 고용으로 움직였는데 고용이 그들이 생각하는 목표의 완전 고용은 3.5% 수준인데 현재 실업률이 6.7%예요. 그럼 여기 상황에서 통화를 뭐 이렇게 긴축을 간다든가 하기에는 조금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현재 고용 상황을 본다면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그런 걸 우려를 해가지고 금리를 좀 정책적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통화 정책을 긴축을 간다든가 하기에는 좀 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대로 2021년도 자산 매입 속도, 그러니까 연준이 계속해서 자산 매입한다는 것은 시장에다 돈을 푼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자산 매입하는 방법은 뭐 국채를 사들인다든가, 국채를 사가지고 연준의 달러를 시장에 푸는 거지 않습니까? 네. 국채에 매입하다든가 MBS에 매입하는 그 속도는 비슷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시장이 3,000원 깨려고 했을 때 한번 깨서 지지난주죠. 한번 깨려고 할 때 나왔던 얘기 중 하나가 연준 위원 중에 한 명이 테이퍼링 얘기를 언급했단 말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이 그런 게 없다라고 반박했지만 테이퍼링을 은근히 한 번씩 던졌단 말이죠. 테이퍼링이라는 것이 뭐냐면 말 그대로 돈을 줄인다는 얘기죠. 테이퍼링이 이렇게 좁아진다는 뜻이니까 돈을 줄인다는 뜻인데 언급했는데 지금 이제 이 상태로 6.7% 실업률 등등 봤을 때는 완전 거기까지 아직 멀었고 그러면은 이 테이퍼링이라는 말 자체도 상당히 언급이 조심스러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저는 해요. 네.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그 중요한 것은 조 바이든 그 행정 내각이 출범했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갔던 분이 그 여자분 있지 않습니까? 옐런. 자닛 옐런. 네. 옐런의 그분이 확실히 화끈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딱 하시자마자 예정제 시절 하신 말씀이 빅 액션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크게 행동을 하겠다. 그 행동이 뭐냐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냐면 경기 안정, 경기 회복 게 우선순위를 두겠다. 그 다음에 무슨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가고 달러 약세 가져야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고용을 더 창출하고 경기 회복하는 쪽에 우선 방점을 두고 가겠다라고 옐런이 말을 했죠.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저금리, 그다음에 유지, 그다음에 시장 친화 정책, 그다음에 블루 웨이브가 되면서 민주당이 이제 집권을 하면은 많은 사람이 걱정했던 부분이 기업들에 대한 규제라든가, 아니면 증세라든가, 우려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옐런께서 말씀하실 때 증세는 나중 문제다. 기업들의 경기 상황을 보고 그 당시에 결정되어 있지 않는다. 하던 얘기는 우려했던 것보다 그런 것 상당히 뒷순위로 후순위로 밀려나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시장에 대한 버블이다 아니다 그 부분은 여지까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아직 경기가 완전히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확실히 없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금리를 올리냐 마냐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없다는 거고. 뭐 출구 전략 얘기 나오고. 그렇죠. 그 기준을 보는 것이 말씀드린 바처럼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실업률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미국 주식의 정점을 알려주는 핵심 지표가 뭘로 갈 것인가? 뭘로 볼 것인가? 그런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시장에서 내가 좀 빠져나올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기준 쓰지 않습니까? 크게 한 4가지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고점 신호 4가지. 예. 이거 뭡니까? 제가 적어봤어요. 저도 적겠습니다. 1번부터. 제가 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 이거 난판 페이롤 그거 맞죠? 이거 그렇죠. 옛날에 제 아는 형이 해외 선물하는데 이거 겁나 보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냐 아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고용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가 제가 보면 4년 동안 평균은 20만 명 전후였습니다. 여기 데이터에 보니까 그런데 현재는 얼마냐면요. 5만 명이 잘 안 돼요. 아직까지는 취업률이 낮다는 얘기죠. 작다는 얘기고. 두 번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것도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우리가 심심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1년 동안 평균을 보면은 한 20만 명대가 이때가 정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475만 명 정도입니다. 엄청나죠. 이게 1,000만 명이에요? 약 1,500만 명이 그 신규 실업 1,500만 명이 약 1,000만 명 정도가 신규 실업을 청구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 경기 지금 완전 작살나 있네요. 근데 많이 개선되고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실업 청구 수당 청구 건수 보면은 아직까지는 긴축을 한다든가 하기에는 조금 말이 안 되네. 어려운 얘기잖아요. 저 이런 숫자 처음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2016년 그래도 고장이니까 2016년까지 제가 그거를 했었거든요. 글로벌 증시가 제가 담당이었고 그래서 비농업 고용자 수나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다음에 FOMC 있고 FOMC 의사록 나오고 이런 거 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숫자는 처음 봐요. 1,500만 저도 조사를 하면서
과연 우리가 그러면 이제 시장의 버블이다 아니다 뭐 정점이다 뭔가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놀랐다니까요. 그게 많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 될지는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장기 중기 실업률, 장기하고 중기 실업률 비율을 보면 100% 됐을 때가 항상 정점이었었대요. 근데 지금은 한 252% 정도.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많다는 거죠. 장기, 중기 실업이 아직도 크다는 겁니다. 역시 고용이라는 그 부분 모이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풀타임, 파타임이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실업 비율이 80% 정도 됐을 때가 정점인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96%가 아직까지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 그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미국 장기 중기 실업 비율, 그다음에 미국의 풀타임 파타임에 대한 그런 실업률 비율 봤을 때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고점, 미국 시장만 봤을 때 고점 신호는 안 나타나고 있다. 고용 지표를 봐야 된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결국은 다 이거 한마디 말고 바로 그거예요. 고용 지표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미국이 고점이 아니냐는 얘기는 아무래도 한국 시장도 글로벌 시장인데 미국을 중심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연동된다는 본다면 그 한강계수가 S&P 하고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이 0.7, 0.8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좀 너무 이렇게 겁을 먹기에는 조금은 여유가 있다. 라고 생각을 좀 들어요. 고용을 위해서 계속 완화적으로 가는 것 때문에 자산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오더라도 일단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사람들 죽고 사는 게 달린 건데. 옐런은 말한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빅 액션이에요. 그러니까 좀 중요하지만은 나중 중요한 거 좀 덜 중요한 거 나중에 미루자. 현재를 일단 살려놓고 보자. 경기 살려놓고 보자. 그런 쪽에 포커스를 갖추고 전부 경기 부양으로 가겠다는 것이 그 새로운 민주당 정부의 어떤 그 타켓의 목표입니다. 우리나라 좀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이렇게. 뭐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파워풀하게 이렇게 좀 뭐 파워풀하게 가는 것, 뭐 제가 우리나라 이 정책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좀 세게 하셔야죠. 그렇죠? 파워풀하게 가야 돼요. 이거 진짜 그러네. 고용. 그러니까 예전부터 옐런이 그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고 그거에 맞춰서 따다닥 해주면서 이제 시장과 이런 거 잘해왔잖아요. 확실히 그 이쪽 자리에 가서도 역시 파워풀해요. 사실 우리가 옐런 그분을 보면은 제가 직접 만나보지 않았으나 사진을 봤더니 키는 크지 않으신 분 같고 그다음에 또 우리 여성분으로 상당히 카리스마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좀 벌써 처음부터 딱 등달 때부터 생각하는 스케일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제가 말씀드린 과연 버블인가 아닌가에 대한 좀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리를 해봤는데 결론은 아직까지는 버블이 아니다. 오늘 2% 뜨고 하는데도 겁은 나지만은 여기서 과연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그럼 결론은 뭐냐? 우리가 뭐 매크로 탑다운으로 좀 시장을 점검을 하고 다 좋았어요. 그럼 원래 저기 리서치 센터 계실 때 그 스트레지스트를 하셨어요? 저는 중소형주 담당했었습니다. 중소형주. 능력이 안 돼가지고요. 왜요? 그게 뭐 능력급이에요? 그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섹터 처음에 정해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기가 누구한테 누구 아래로 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신한 스몰캡에 저 아는 형이 있었는데. 누구요? 근데 그 형이 신한에서 신한 스몰캡에 있다가 일이 너무 빡세가지고 그만두고 중국 안방보험으로 옮겼어요. 저요? 그 형이랑 제가 막 친한 건 아닌데 같이 PC방 다녔었거든요. 그 게임 좋아해요. 리그 오브 레전드 하는. 지금 굉장히 아주 우리 한국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큰 소연이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인데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형이 스마트하잖아요. 정말 보는 거 잘 보고 한번 김men석 매니저를 한번 소재 들어보면 우리 매니저 세계 얘기 들어보면은 오히려 더 우리 이 사임당 이 프로를 보신 분들이 더 액티브할 수 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뭘 말해야 했다. 과연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어떤 종목을 찍을 수는 없습니다. 추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여전히 만약에 제가 주식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한다면은 참 식상한 얘기를 해서 좀 뭐한데 우리가 뭐 있잖아요. 야 종목 하나만 알려줘 그러면 뭐 이 얘기를 하면 그거 말고 그렇게 하는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 말이에요. 삼성전자 현대차. 그거 말하면은 그거 말고 일단은 그거 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현대차는 일단 저는 일정 부분을 가지고 가겠다. 라는 부분 이유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나왔던 얘기 하나가 현대차가 애플카를 만든다, 그 등등 얘기라든가 아니면 또 삼성전자가 또 인텔하고 뭐 한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의 굴지의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리하게 굉장히 평가를 잘 받고 있는 거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편입이 된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제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뭔가 우리가 최적에서 있는 거고, 그럼 우리가 애플하고 인텔하면 그 굴지의 글로벌의 넘버원 기업들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디램 반도체 넘버원에 불구하고 스스로 한국에 있다는 것 때문에 뭔가 알게 모르게 평가 절하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차도 그게 왜 그러냐면 아는 형이 거기 다니니까 문제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현대모비스, 저희 이모부들 모비스 다니거든요. 그냥 아저씨잖아요. 그게 너무 가깝잖아요. 너무 친하면 식상해 보이는 거야, 사실은. 그런 심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도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폭설을 했을 때 누구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폭설 내리는 날 일부러 한번 걸어가 봐요. 진짜로요. 왜 그러냐면은 차들의 모습을 보려고 걸어가거든요. 후륜 차들이 힘이 딸리니까는 언더 못 올라가요. 그래서 전륜구동 차들은 굉장히 잘 가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굳이 벤츠, BMW를 탈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되게 약간 반 우스갯소리지만 역설적인 얘기지만은 한국에 있으니까는 우리가 맨날 보는 현대차니까 현대차 식상한데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안에 전장 같은 거는 장난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현대차가 이제는 수소차도 하려고 그러고 수소차 쪽은 우리 한국이 오히려 앞서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 혁신, 물론 아직 인프라를 많이 깔아야 되지만은 이 치고 나가는 그 혁신성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는 말할 거 다 또 아실 거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또 이제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도 굉장히 시설도 늘리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고 보면 오히려 우리가 혁신, 이노베이션 한다면은 무슨 우리가 약간 중소기업에서 이노베이션하는 주가가 가볍게 팍팍 튀지만은 튀어서 그쪽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R&D를 많이 하고 또 혁신을 많이 하고 하는 데가 어디냐 보면 좀 여전히 삼성하고 현대는 데가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해서 일단 삼성, 현대차를 어느 정도 가져가고 싶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디어인데요. 근데 오히려 오늘 시장이 좀 이렇게 예상보다 빗나갔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가 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그게 키 맞추기 간다 한다면 과연 또 덜 오른 종목들 중에서 매출액과 순이익의 컨센서스가 좋아지는데 벤치마크, 즉 코스피보다도 덜 오른 기업들이 있어요. 실적은 올라왔는데. 네, 그렇죠. 매출과 순이익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그게 모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보다도 덜 오른 그런 그룹군이 있거든요. 컨센서스 계속 올라오는데. 그래, 뭐 리포트 나올 때마다 이 회사는 컨센서스가 더 좋아지고 있어. 그리고 실적도 실제로 그렇게 나와. 그런데 코스피 지수보다 안 올랐어. 그럼 저평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뭐 매출이 세일즈 있다, 매출이 증가하고 이 순이익도 증가하고 좋지 않습니까? 어디냐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일단은 네이버가 요즘 네이버가 와페신가부 인수하면서 굉장히 뭐 글로벌리하게 어떤 스토리 플랫폼 원조 된다든지 하고 네이버가 그렇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렇습니다. 삼바. 삼바. 그다음에 이 게임의 지주인 NC소프트. 그리고 올해는요 화학주도 잘 봐야 됩니다. 그 중에서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LG이노텍.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5G 장비라고 하는 KMW. 2010년 10월 대비 현재까지 주가 수익률이 코스피보다도 덜 오르면서 올랐는데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했던 기업들군. 이런 것들을 상당히 관심이 가질만 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이버는 사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 사야 돼요? 네이버 라이브 쇼핑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회사들이 글로벌리하게 탑 플레이어로 가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삼성전자 한 부분은 탑 플레이어 한 부분은 아직 아니잖아요. 비매물증 아니고 또 현대차도 아직까지는 퍼스트 티어는 아니고 세컨드 티어 이 정도에 있긴 하지만 점점 글로벌리하게 어깨를 나란히 올라가는 가운데 그럼 걔네만 올라가느냐? 협력업체도 같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반도체 중소형주로 이제 그런 것들로 그렇죠. 간다는 거죠. 예. 그런 밸류체인에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가보면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도라든가 현대위아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은 자율주행이 발달될수록 정말 많이 쓰는 거는 반도체일 겁니다. 반도체. 그리고 커넥터가 많이 들어가요. 커넥터는 우리가 사실 자동차를 앞부분에 그리고 이 운전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밑에 열어보면 이렇게 전선들이 연결시켜 두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선과 전선 연결 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커넥터 부분인데 이 커넥터들이 자꾸 무선 커넥터들이 많이 나올 걸 말이죠. 그 커넥터들이 사용 많이 될 텐데 그 커넥터를 생산하는 뭐 한국단자공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게 추천이 아니라 먹이사슬 얘기하는 거니까요. 아니 그 먹이사슬 밸류체인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런 쪽에서 연결시켜서 보면 상당히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삼성 현대에서는 좀 밸류체인 쪽을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익 매출 올라오는 것들 기업들도 한번 같이 그렇죠. 아까 같은 것처럼 이 매출과 이익은 올라오는데 시장보다도 덜 오른 종목들 그런 것들도 비교하면 찾아보면 우리가 의외로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은 그렇게 어차피 주식은 사람들이 수익이 낼 수 있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다 동감할 거 생각하는데 뭐니 해도 이익입니다. 기업의 이익이 나는데 주가는 오른 것이지 기업이 이익이 안 나는 주가를 오르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이제 매출이 증가하고 이익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장보다 코스피 벤치마크보다도 덜 오른 종목이 뭔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 네이버라든가 엔소프트. 네이버 몰빵 갑니다. 내일 아침 시초가로 네이버 몰빵 해야겠다. 그럼 오늘 네이버 얼마 봐야겠네요. 얼마요? 오늘이 1.6% 오르네요. 많이 올랐네. 근데 시장보다도 덜 올랐는데요. 시장 2% 이상 올랐는데. 시장보다 덜 올랐네요. 덜 올랐네요. 네이버 좋은 것 같아요. 저 네이버 좋은 것 같아요. 네이버랑 집도 분당으로 이사 가겠습니다. 아니 집에 그 애널리스트란 말을 안 쓰고 애널 그러거든요. 네, 맞아요. 그 애널이란 말이 약간 이중성 있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 표현하기 좀 뭐한데. 그죠. 애널리스트란 말이 정의지만 애널 하면은 뭔가 약간 좀 아까 이중성 있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그만큼 이제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못한다든가 아니면은 좀 뭐 이렇게 잘 못 맞출 때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사실 보면 최근에 주가가 그 생각 이상으로 세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거기서 근무를 했었다는 경험을 들으면 애널리스트들은 사실은 힘들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 일하는 절대 시간도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이제 일상을 보면요, 아시면 아시겠습니다. 보면은 어떤 출근을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 아침 모닝 미팅이 있어요. 보통 회사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52시간제로 바뀌면서 조금 나아졌는데 그 전에는 7시에서 7시 반에 미팅 시작도 하고 아침에 요즘은 8시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미팅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세미나 나가고 나서 기업 탐방 가고 기업 탐방 갔다 와서 밤에 또 정리도 하고 그다음에 리포트 쓰고. 그러면 하루 24시간 중에서 자기가 잠자고 무슨 밥 먹고 하는 시간 몇 시간 빼고는 진짜 매달리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한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잘해 좋은데 열심히 한다고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요즘 같은 시간이 제일 힘들 겁니다. 목표 주가를 자기가 어때 정해놓고 목표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팍 떠가지고 목표 주가 넘겨버렸어요. 넘어갔어. 그럼 또 이어서 막 또 자료를 다시 업데이트해서 쓰려면 뭐가 논리가 없어진 거예요 또 이게. 그 전에 워낙 탄탄하게 목표 주가 그래서 사실 넉넉하게 잡아서 썼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도 넘어버리면은 정말 어떻게 힘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그들이 담당해야 몫이에요. 그래도 목표 주가 넘어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죠. 좋은 거죠. 보통 보면 이제 그러니까 가장 그 일반적인 현 주가와 목표 주가 차이가 한 25에서 30% 정도 차이 나면 이거는 거의 이 매수 중에서 약간 좀 센 매수고요. 한 40, 50% 스트롱 바이거든요. 강력 매수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그들의 어려움이지만은 우리가 볼 때 이 사람들이 목표 주가를 산정할 때 어떻게 하나를 좀 유심히 볼 수 있으면 보시는 얘기입니다. 목표 주가를 어떻게 산정하는가? 일반적으로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가?
보면은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멀티플을 많이 써요. 네. 쉬운 예에서 2021년도 예상 EPS 얼마, 즉 주당 순이익이 얼마 나올 것이다. 네. 거기다가 PER 몇 배수를 줄 것이냐, 그럼 주는데 시장 펄을 줄 것이냐, 아니면 업종 펄을 줄 것이냐, 업종 펄보다 좀 더 프리미엄을 줄 것이냐, 언더 프리미엄을 줄 것이냐, 거기에서 목표 주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네. 여기서 중요한 이겁니다. 만약에 그 종합주가지수 PER 15배예요. 네. 그 일반적으로 했을 때. 근데 삼성전자로 목표 주가가 나왔는데 그리고 만약에 20배 준다. 네. 그러면 5배에서 높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한 30%도 프리미엄 주는 건데 이거는 애널리스트 영역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프리미엄을 주는 이유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안 쓰는 애널리스트가 종종 있어요. 약간 바빠가지고 빠뜨렸는지. 네네. 보면 이제 지금 사실 그 목표 주가 한정 테이블 나오면서 그 밑에다가 약간 줄을 달아주거든요. 네. 저는 그 몇 배, 현재 업종 평균 펀은 얼마인데, 네. 난 여기에 한 20% 프리미엄을 더 줘서 이렇게 목표 주가 한정을 한다. 네. 거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면 왜 20%를 올려줄 이유가 무엇인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투자자 그 읽어보고 타당하면 거기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보죠. 저도 안 봐. 저 그거만 그냥 이익 올렸나 내렸나. 네. 그때 우리가 중요한데 그거만 보죠, 뭐. 조금은 이제 그거 한번 찾아보는데 한 1분도 안 걸리잖아요. 네. 그럼 한번 그 목표주가 산정할 때 변경했을 때 목표주가 상향했을 때 네. 대부분의 이제 일반 애널리스트 다 그 이유를 써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프리미엄을 더 주고 그다음에 올렸다, 네. 내렸다. 근데 그럼 그 배경이 뭔가를 한번 딱 읽는다 17초밖에 안 걸려요. 그죠, 그죠.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의 의견에 합당하다. 네. 이거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네. 하는 나름대로 저는 이제 보는 저만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딱 보면은 아침에 이제 그 웬만한 새로운 리포트는 쭉 훑어보거든요. 네. 그 중에서 한 서너 개 눈에 들어와요. 그럼 이상하게 아직까지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장 아닌가 그러겠지만. 네. 뭐 대충은 뭐 예상대로 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 가지 저만의 생각인지 여러분도 같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네. 많이 보는 게 ROE를 많이 봐요. ROE가 그 리턴 오브 에쿼티 자기 자본 가지고 얼마큼 돈을 벌어들이냐. 네. ROE율이지 않습니까? ROE를 많이 보는데 ROE가 2019년, 20년에서 좀 비슷하게 가다가 21년도에 갑자기 ROE가 증가하는데 네. PER 동시에 PER이 낮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상이. 그런 건 좀 주가 상승률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ROE는 좋아지는데 PER이 떨어진다. 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주가가 싸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ROE는 좋아지는데 그 기업의 그 실적은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 펀은 낮아졌으면 굉장히 뭔가 이런 주가가 싸다니 그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리포트를 보면은 원래 그 일반적인 리포트 보면은 그 첫 페이지에 요약 서머리를 적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 그 뭐 회사 내용 적고 세 번째 페이지에 어떤 자기 투자 포인트 적고 그다가 맨 끝에 보면은 재무제표를 적습니다. 네. 무슨 뭐 그 밸런스 시트라고 하죠. 적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보기가 뭐하니까는 보통 보면은 첫 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요약 재무제표를 적어요. 딱 뭐 매출액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뭐 뭐 PER 뭐 그다음에 ROE 등등 적는데 리포트에 일반적으로 맨 밑에 나와요. 작게 쓰잖아요, 작게. 그렇죠. 테이블. 그것만 하고 그것만 보셔도 다 나오거든요. 그건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미국은 이 블루웨이브 하면서 시장은 어떤 그 규제보다는 좀 더 시장 경기 활성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가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시장에서는 좀 반응이 좋아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